안녕하세요. 드디어 3ds Max 2024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는 SSK의 이승재이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바이패드 개선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게임 엔진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고려해서 작업하시는 모델러분들에게 도움될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임 손맵 모델러 분들도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3ds max에서의 컬러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는 3ds max에서 불러올 텍스처 이미지 색상이 들어오기 전 상태의 색상 값과 그리고 3ds max 그리고 그 이후의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색상 값이 어떻게 같게 보여질 것이냐라는 그러한 색상 관리를 맞추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컬러 매니지먼트는 3ds max의 기본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페런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컬러 매니지먼트 탭이 새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드가 기본적으로 레거시 모드인 감마 워크플로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모드를 OCIO 3ds Max 디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Show Advanced 세팅을 체크하면은 특정 부분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해당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 뷰폴트 디폴트는 꼭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팝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팀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포럼 링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뷰포트 상에서 각 모드에 따라 달라진 색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3D 아티스트 분들이 텍스처링을 할 때 내가 그린 텍스처의 색상과 3ds max의 뷰포트의 느낌이 다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하시는데요. 먼저 포토샵의 경우에도 먼저 뷰포트 디스플레이 세팅을 포토샵과 맞추고 싶다면은 뷰포트 디폴트를 여기서 어도브 RGB로 하면은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 비교를 위해서 설정에 따른 포토샵과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플랫폼의 렌더 엔진에 맞추는 것이죠. 대체로 sRGB인데요. 그리고 ACS는 아카데미 칼라 엔코딩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영화, TV, 게임 등 콘텐츠의 전체 색상을 관리하기 위한 업계 표준을 뜻합니다. 이미지 캡처에서부터 편집, VFX, 마스터링 등 ACS는 제작자의 일관된 색상 경험을 보장하는데요. 결국 ACS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맞게 색상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포토샵과 3ds max의 색상을 일치하려면 어도브 RGB로 작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구현되는 게임 엔진과 모니터나 핸드폰 등 최종 플랫폼에 맞추어서 빛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텍스처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ds max나 sRGB나 더 넓은 색상 범위를 가진 ACS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번 컬러 매니지먼트 업데이트는 3ds max에서 그 작업을 명확하게 가이드해주는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ds max에서 최종 렌더링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렌더링 프레임 버퍼의 색상 관리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렌더뷰 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이지만 만약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OCIO를 선택하면은 보시다시피 렌더뷰 창에 새로운 드롭다운 목록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 및 감마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액티브 뷰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뷰포트 전용 컬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디폴트 쉐이딩에서 뷰포트 프리퍼런스를 선택해서 보시면 컬러 매니지먼트 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색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에디터에도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내부의 컬러 피커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씬 컬러만 있었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컬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맵을 로드할 때도 셀렉트 비트맵에서 드롭다운 목록으로 컬러 스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제작한 작업물을 어디에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목적에 따라 다른 세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컬러 매니지먼트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컬러 매니지먼트의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머티리얼 에디터와 관련한 업데이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도 툴바처럼 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모델러 분들께서 특히 기다렸던 기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를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놓아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곳이 아닌 원하는 모든 곳으로 고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쪽에 뷰포트로 하고 한쪽에 머티리얼 에디터로 고정해서 작업하는 것이 재질 작업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은 쉽게 고정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실까요? 이 노드 구조에 보여지는 느낌과 그리고 와이어 느낌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좀 세련된 느낌도 듭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와이어 선이 기본적으로 노드 뒤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와이어가 노드 위를 지나가서 좀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전 느낌대로 와이어가 노드 앞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프리퍼런스에서 이 체크박스를 선택 취소해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의 색상도 맞춤 설정할 수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SME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각각의 요소들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볼까요? 먼저 그리드를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보려면 이 Apply Color Now를 클릭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리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배경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리셋해서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로 시작되는 부분은 뜻 그대로 와이어선의 색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변경하진 않고 기존의 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에서 확인해 보면은 유형에 따라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텍스처 노드는 그린 계열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머티리얼의 와이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큰 흐름을 보기에도 좋아졌고요. 앞으로 머티리얼 에디터 사용하는데 참고하면은 작업 효율에 정말 좋은 업데이트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컴파운드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노드 구조의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룹화해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노드를 선택하고 패키지 노드인 컴파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내용이 하나의 노드로 그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노드인 컴파운드를 선택해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룹 지운 노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노드를 2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그룹 내용만을 정리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또 그룹을 만들고 싶다면 또 똑같이 그룹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전체 노드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엑싯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 지은 이 구조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그룹 지은 노드를 선택하고 Add to Material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 위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컴파운드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제가 더 주목하는 기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머티리얼 스위처라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캐릭터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헬멧, 바디, 그리고 이 가슴의 장비,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분리된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경우 게임 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멀티서버 오브젝트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머티리얼을 멀티서버 오브젝트 머티리얼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적용하면은 이제 그에 맞는 아이디 부여도 해줘야겠죠. 헬멧은 아이디 2번으로 해주겠습니다. 가슴 장비는 머티리얼 아이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하고 바디는 그대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부여된 모델링이 적용된 멀티서버 오브젝트로 익스포트하는 것이 게임 같은 콘텐츠의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게임으로 예를 들면은 각 모델링의 베리에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모델링인데 옷의 색은 다른 경우죠. 그런 것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3ds max에서 그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머티리얼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머티리얼 구조에는 다른 느낌으로 베리에이션을 줘 보겠습니다. 이 바디 복장에 다른 색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굳이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3ds max 내부에서 머티리얼 에디터의 OSL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멀티까지만 쓰고 멀티플라이 컬러를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 맵에 연결된 비트맵 사이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의 한쪽 값에 다른 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이 OSL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을 가진 다른 멀티서버 오브젝트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서버 오브젝트 머티리얼이 모델링에 적용된 모습을 보면은 내가 변경한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에서는 하나의 모델링에 다른 텍스처나 색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 흔히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델링 재질 작업은 3ds max에서 하는데 그 최종 결과는 게임 엔진에서 확인하거나 3ds max에서는 여러 개의 모델링을 동시에 띄워놓거나 하는 방법으로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3ds max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된 머티리얼 스위처입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 각각의 멀티서버 오브젝트를 머티리얼 스위처의 1번과 2번에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연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패키지 노드인 컴파운드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패키지 노드인 컴파운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티리얼 스위처를 모델링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보시고 머티리얼 스위처의 이 부분을 각각 선택해 보시면은 모델링이 해당 아이디의 머티리얼에 따라 아이디가 변경되는 모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의 베리에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각화에서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들도 이 기능에 주목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델링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리언 기능은 2024 이전 버전까지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불린 혹은 프로 불린을 사용해서 프로 불린을 선택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불리언 이후의 수정 작업이 오히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모델링에 있어서 이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2024 버전에는 불리언이 모디파이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이것은 모델링 작업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불리언을 추가하고 다른 모디파이 기능들과 조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굳이 하드 서페이스뿐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모델링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링에서 불리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리언 모디파이를 추가했고요. 빼기 섹션을 선택하고 이 볼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기 섹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오브제만큼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디파이의 장점은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A 오브제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빼기 섹션을 한 B 오브제의 형태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 모디파이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이 Show and Result on of 토글을 켜고 혹은 켜진 것을 확인하고요. 이 B 오브제인 실린더의 형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에딧 폴리라면은 버텍스를 잡고 수정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아직 기본 프리미티브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을 수정해도 그 수정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리언에 관여한 어떤 오브제이건 선택해서 나중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모디파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다른 모디파이와 병합해서 혹은 과거의 모디파이 옵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결과를 미리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에딧 폴리가 아닌 다른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삭제가 아닌 병합의 성질을 가진 유니온을 사용해서 다른 볼륨들도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불리언 작업한 볼륨들은 얼마든지 여기를 눌러서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은 피연산자 섹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많은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섹션들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인터섹트, 스플릿, 머지 등 다른 성질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니온으로 병합한 이 볼륨을 여기를 눌러서 서브트랙트에서 빼는 작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이 부분이 메인 볼륨에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섹트, 스플릿 등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불리언 작업할 때 불편했던 것이 각각의 볼륨들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했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바로 밑에 Manipulate Operand 섹션이 그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피연산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르면은 각 피연산자의 구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선택해서 편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결과값을 볼지 아니면 오퍼랜드를 볼지도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불리언 기능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픈VDB인데요. 이것은 불리언 연산을 계산하는 대체 방법으로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픈VDB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씬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과 같이 여러 근육들로 따로 이루어진 이런 오브제의 경우에도 이 오픈VDB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모델링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불리언 옵션이 메소드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각각 근육마다 떨어진 오브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오픈VDB로 바꾸는 순간 피연산자가 볼륨으로 전환되어서 커드 기반의 합쳐진 메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 옵션, 복셀 사이즈를 조정해서 불리언 해상도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크기 값이 작을수록 디테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근육들을 활용한 신체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응용을 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모델링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모델링 관련 업데이트는 바로 에딧 폴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에딧 폴리, 에디터블 폴리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폴리곤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개선되었습니다. 좀 더 캐릭터 같은 그런 모델러들을 위해서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많은 모델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딧 폴리로 작업할 때 추가적인 면을 생성할 때 항상 각진 형태로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특히 자연물을 모델링할 때 귀찮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딧 폴리의 알고리즘이 똑똑해져서 면을 추가하더라도 현재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스무스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ds Max 2023인데요. 지금 이 캐릭터의 얼굴에 일부러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워넣기 위해서 에딧 폴리의 캡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캡을 적용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ds Max 2024에서 똑같은 형태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모델링에 같은 부위에 구멍을 냈고요. 여기에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에딧 폴리의 캡 기능을 사용해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3ds Max 2024에서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모델링의 스무스 정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캡을 사용했지만 모델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스트루드, 슬라이스, 컷 등등 에딧 폴리에서 면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능에 반영이 된 알고리즘 업데이트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모델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내용을 얼른 3ds Max 많은 모델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ds Max에 추가된 모델링 관련 기능으로서 어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23 버전에 도입되었던 어레이는 번역하면 정렬이라는 뜻답게 반복적인 형태의 모델링 하기에 좋은 기능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레이 섹션 중에 새로 추가된 필로탁시스 모드가 그것인데요. 스트렝스를 조절하면은 점차 퍼지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카운트로 볼륨 숫자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 레디어스는 원이 시작되는 시작 반경을 조절하는 섹션입니다. 엔드 레디어스는 원이 끝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앵글 섹션을 사용하면 작업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엑시얼 Z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엑시얼은 Z축을 따라 이동하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바이어스는 작업의 규모를 점차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인데 응용할 여지도 많아 보입니다. 페이스는 이런 느낌인데요.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가장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플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바로 밑에 픽 디스트리뷰션 스플라인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선택하고 어레이의 필로탁시스 모드에서 픽 디스트리뷰션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이 스플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어가 스플라인의 형태의 영향을 받아서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렝스 같은 배열 설정을 조절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기존의 애니메이션 위에 레이어 개념으로 추가적인 모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룡이 입을 벌리는 애니메이션 씬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공룡이 입을 벌릴 때 약간 떠는 연출을 하는 것을 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입을 벌리는 애니메이션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모션 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을 선택하고 어사인 컨트롤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스폼 리스트를 선택해서 변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션 탭에서 트랜스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다른 컨트롤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일종의 애니메이션 레이어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vailable을 선택해서 다시 Assign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목록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이것을 두 번 클릭해서 하울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울을 확장해서 저는 로테이션에 떨림을 줄 예정이기에 로테이션을 선택하고 어사인 컨트롤러에서 노이즈 로테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OK 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값을 좀 줄여줘야 될 겁니다. XYZ 모두 1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해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눈에 거슬리는 것은 처음부터 입이 떨리는 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쯤 140프레임 정도부터 입이 떨리는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토키를 켜고 140프레임 이전까지는 0이고 그 이후로는 1로 하면은 140프레임 이후로는 1의 값만큼 떨리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룡 모델링에 적용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원본 키 프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레이어 개념으로 모션을 추가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레이어 방식의 애니메이션에 약한 바이패드를 보완하는 좋은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패드의 모션 패스가 아닌 일반 모션 패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지원 기능이 별로 없어서 패스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주로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로 썼었는데요. 이제 모션 패스 자체에 여러 시각적인 업데이트와 더불어 다양한 탄젠트 컨트롤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패스의 경로에 키를 추가해서 넣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탄젠트를 직접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패스에 의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ds Max 2024에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관련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이패드와 캣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패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표적인 크래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애니메이터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듯 한데요. 저도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번 2024 버전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설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캣도 좋은 성능에 비해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도 캣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반가운 소식인 듯 합니다. 이처럼 바이패드와 캣은 좋은 성능에 비해서 크러쉬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흠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토데스크에서 몇 년 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소식인 듯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포먼스 향상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3ds Max의 퍼포먼스는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신경 써서 업데이트하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STL 관련한 퍼포먼스 향상 소식입니다. 먼저 STL을 불러올 때 이제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미리 여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STL은 아무래도 3D 캡처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하는 포맷이다 보니 그 데이터의 크기가 항상 부담스러웠고 그러다 보니 디지스툴에서 불러오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ds Max 2024부터는
대화 상자에서 미리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STL 인풋 퍼포먼스도 향상되었습니다. 자그만치 1000배나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스트 영상은 해외 아티스트인 은창수 채널에서 퍼온 것이고요. STL 퍼포먼스는 다른 DCC 툴에 비해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USD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s Max의 USD 버전이 0.4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참고로 3ds Max의 USD는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3ds Max의 레퍼런스에서 USD 스테이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커맨드 패널에서 USD가 추가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장 기다려왔던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USD 익스포트 할 때 USD 스켈레톤으로 스킨 모디파이어 내보내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SD 익스포트를 보시면 스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개발자가 USD 익스포터를 플러그인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Max USD SDK도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SDK는 오토데스크 개발자 네트워크에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s Max 2024 What's New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